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 정치 행태가 국민의힘 당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돌풍을 일으켰던 국민의힘 당의 세대교체 바람이 계파전쟁으로 변질이 되면서 내로남불 정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당대표 선출은 쇄신을 위한 전단계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리고 쇄신의 모든 힘은 대통령 후보로부터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국민의힘 당의 대표 경선은 정권 교체를 위한 최적의 인물을 선출해야 합니다. 이 같은 시대적 소명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당의 본선 진출 대표 경선 후보가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발표 결과를 우리 대표님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네. 그동안 언론에서 얘기하던 대로, 당심은 역시 나경원 의원이 1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바깥의 민심은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1등을 했군요. 이번 전체적으로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1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시다시피 5대5 여론조사인데 본선에 가서는 7대3 여론조사가 도입된다고 하고요. 7대3이 도입된다고 해도 이준석 최고위원, 전 최고위원이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선거가 시작되는 것이죠. 여기 5명의 후보가 결정이 됐는데요. 우리가 안타깝기도 하고 놀라운 사실은 주호영 의원이 5선 의원이죠. 원내대표를 지냈는데 당심에서도 그렇고 민심에서도 그렇고 두 양대 후보의 반 정도의 여론조사에 그치는 아주 미미한 성적을 냈다는 것이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 아닌가 싶고요. 심지어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말 이준석이 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독설가라고 이름이 높은 정청래라는 사람은 이준석이 되면 당이 없어질 것이다, 분열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여간 어찌되었든 이번 선거는 지금 형태로 봐서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간의 쟁패로 볼 수 있고요. 이 두 사람이 는 사실은 이준석만큼 나경원 의원이 당대표 되는 것도 파격적인 일이고요. 파격적인 일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나경원 의원과 이준석 의원이 당 대표가 된다면 당의 여러 가지 그동안 탄핵 이후에 당이 여러 가지로 굴러가던 형태들이 또 다른 형태로 또 다른 모습으로 보여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그것이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그 모습이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려를 안 할 수는 없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준석 최고위원 같은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새로운 사람이고 주호영 의원은 5선이고 나경원 의원은 4선인데 5선 4선이 빵선한테 본인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한 번도 국회의원 당선된 사람한테 나가 떨어지는 모습을 국민들이 보게 될 것이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면서 과연 새로운 후보, 젊은 후보, 당대표 후보, 이분이 당대표로서의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발언이 너무 거칠다. 그리고 아무리 표에 의해서, 한 표 한 표에 의해서 당대표가 되는 것이지만, 새로운 젊은 후보가 됐을 때, 당의 기반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또 폄하하는 그런 당대표로서는 이번 대선을 이끌고 가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의원은 본인의 지지 기반이 그렇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독서를 품어대고 있고 선배 의원들을 폄하하고 있고 또 선배 의원들에게
상당히 선배 의원들이 나름대로 부끄러움을 넘어서 불쌍해 보이는, 그리고 퇴출의 대상으로 보이는 그런 전략을 짜고 있고, 그것이 과연 이준석이라는 분이 당 대표로서의 자질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라는 것이고요. 그동안 당을 지켜오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당이 이 모습이라도 지키기 위해서 뭐 당에 앞장섰던 사람들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 당의 많은 원로들, 또 당을 지키기 위해서 노심초사했던 사람들을 너무 초라하게 보이고 초라하게 만드는 그 젊은 사람들, 젊은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패기, 용기, 뭐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지나치게 오만불선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게 되고요. 그런 당원들의 목소리를 제가 들었고요. 또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우리 당이 다음 대선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다음 대선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음 대선의 승리를 우리가 담보로 하기 위해서는 이준석이라는 파격적이고 좀 오만불선하고 또 선배들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라고 손가락질하는 이준석, 그리고 당의 정통성을 외면하는 이준석, 이거에 대해서 엄청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안 해드릴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영선이긴 합니다만은 본인이 계속해서 당대표 선거에서 떨어졌다는 것, 국회의원 선거나 그 여러 가지 선거에서 계속해서 떨어진 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선이라는 것은 출마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는 그런 비슷한 점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준석이라는 분이 뭐 천하가 다 아는 유승민 계보로서 유승민이라는 분이 뒤에서 지금 이준석을 밀어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혁신적이고 진보적이고 뭐 새로운 세력이고가 아니고, 사실은 진보나 개혁 새로운 세력처럼 보이고는 있으나 결국은 본인이 올라타고 있는 그런 이른바 진부한 세력, 그리고 기득권 세력, 그리고 당을 어찌되었던 분열시켰던 세력에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유승민 어찌되었던 유승민 사무실을 쓴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유승민을 좋아했던 사람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랬을 경우에 과연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개혁과 혁신의 아이콘이 될 수 있겠는가? 유승민 개인 사무실을 선거 캠프로 쓰면서 만약에 대통령 후보, 당 대표가 된다면 대통령 후보를 유승민한테 빚진 사람으로서 유승민을 안 밀 수가 없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저희 많은 야당 후보들의 열망인, 야당 당원들의 열망인,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열망인 야당 단독 후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적합한 대표는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경원 후보는 뭐 저 역시도 나경원 후보를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만은 뭐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따지고 저렇게 따지면 지금 어떤 사람도 결국은 우리 입맛에 맞고, 이 사람이야말로 지금 당장 최고의 적임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만은, 만약에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안 돼야 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 반대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나경원 의원과 주호영 의원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나경원 의원이나 주호영 의원이나 누가 돼도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의원보다는 되게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지금 안타까운 것은 주호영 의원은 상당히 지금 지지도가 떨어져 있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뭐 정치라는 것은 항상 좀 기다려봐야 됩니다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주호영이라는 분이 그것도 굉장히 굴욕적인 3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을 우리가 이게 바라보고 있으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만약에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나경원이나 주호영 중에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둘 중에 한 사람이 선택해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두 사람이 단일화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으나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 국민들이 이번 선거 과정을 통해서 단일화를 해서 한 후보가 결국 당선되게 하는 것이 국민의힘이 야당 전체를 아우르고 야당 전체에서 후보를 뽑아내는데 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합니다. 그런 판단들을 하고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들을 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준석 후보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번에 그 젊은 패기라기보다는 오만불손한 모습으로 막 비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국민의힘당은 그 이번 그 전당대회가 세대 교체가 아니라 정권 교체를 위한 대표를 뽑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발표된 5명의 본선 진출 후보 중 대표님 뭐 지금 말씀하시기를 뭐 나경원 후보가 좀 더 나은 후보가 아닌가 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예. 뭐 나은 후보라기보다는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고요. 나경원 후보로 갈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주호영 후보보다 이준석을 꺾을 가능성이 높고 또 당이 안정적으로 야당의 통합 후보를 뽑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뭐 나경원 의원이 주호영 의원보다 낫다. 뭐 주호영 의원이 나경원 의원보다 못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니 그 돌풍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새로운 사람, 혁신적인 사람, 뭔가 당의 미래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방점을 찍어줄 수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을 원한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나경원이나 주호영보다 그 일을 더 잘할 사람처럼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젊다는 것 외에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기 독자 후보로서 마크롱처럼 아무 기존 정치 질서에 속해 편입되어 있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않는 사람도 아니다. 그는 유승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거 분명하고 또 유승민 챙기기에 앞장설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하고 그래서 모든 중진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기를 이준석이 되면 안철수는 저 사람이 들어오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벌써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밖에 있는 후보들 입장에서 보기에 과연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당대표가 됐을 때 야당 통합 후보를 내는 데 있어서 상당히 걸림돌이 많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당 그 대표 선거전이 차기 대선 주자들과 연계된 개파 대결 양상으로 지금 확산이 되면서 전당대회의 여진이 보수 진영의 대선 후보 선출에까지 이어질 것이라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내 대선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계인 그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돌풍에 중진 후보들이 유승민의 당권 장악을 비판하고 나섰고 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측도 이준석으로는 통합이 어렵다. 그 지원 사격을 하면서 경선 분위기가 혼탁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아까도 제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준석은 그 계속해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유승민이 대통령이 되고 또 하태경 의원이 당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하는 좀 멋진 세상, 이런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뭐 어찌되었든 뭐 이준석 의원은 뭐 유승민 아버지가 유승민 의원과 뭐 친구 사이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실질적으로요. 그 다음에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유승민 개파라는 사실을 그 본인이 지금 뭐 선거상 이준석 후보가 뭐라고 얘기한다고 해도 그것을 본인이 없는 것으로 얘기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형국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에 대한 그 민주당의 반응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이 최근 한 방송 인터뷰에서 이준석 돌풍을 두고 이준석이 당 대표가 되면 국민의힘 당이 아마 사라지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그 야당의 반응은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야당의 반응은 뭐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죠. 하나는 그 이준석에 대해서 정말 그 두려워하고 있는가, 두려워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이준석 후보가 됨으로 해서 이게 이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를 들어서 여당 후보가 이준석 후보를 막 뭐라고 그러면 야당에 있는 사람들은 이준석 후보를 더 찍게 돼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니네가 싫어해? 그러면 우리는 좋아해. 뭐 이런 그 심리가 있습니다. 항상 그 여야 선거를 보면 여당에서 여당 후보를 야당에서 뭐라고 하는 사람은 거기서 프론트 러너고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일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를 뭐라고 얘기함으로 해서 사실은 이준석 후보에게 더 가점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를 더해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무시할 수 없는 이 정치권 내의 묵시적인 뭐라 그럴까요? 묵시적으로 동의되고 있는 그런 룰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청래 의원이 발언한 이 발언은 제가 보기에는 진짜 본인들의 본심을 드러낸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정청래 의원이 여당 발로 얘기를 했지만 야당에 있는 많은 당원들도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제가 많은 당원들을 만나보면 이준석이라는 분이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면 그러면 여당도 둘, 야당도 둘로 선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거가 되지 않겠냐. 먼저 이런 얘기죠. 그리고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그 다음에는 국민의힘은 바른정당이 되고 결국 후보는 유승민이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요. 그 나머지 그 야당 사람들은 결국은 바깥에서 그리고 그동안 그 유승민과 거리를 뒀던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 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대통령 후보를 만들고 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분들이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게 되면 이재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찌되었든 이재명을 반대하는 사람이 나가든 거기도 당이 둘로 나눠질 가능성이 있고 이제 여당도 둘로 나눠질 가능성이 있고 야당도 둘로 나눠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결국은 여당, 야당 예를 들어서 지금 네 당이 쟁패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럴 경우에 여당에서 친문 세력이 만들어내는 정당이 대통령 되기가 가장 가깝게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파이널 투표가 없습니다. 한 표라도 더 많이 받는 사람이 당선되기 때문에 옛날에 노태우 대통령 당선되듯이 아주 근소한 차이로 여당 후보, 친문이나 또 이른바 대깨문이 지지하는 사람들이 근소하게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야당을 분열하고 야당이 분열되면 자기들도 자신 있게 이재명을 털어내고 자기들 후보로서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그 대선 후보 동정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그 지지세가 좀처럼 힘을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 전 총장은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라고 폄하하는 쪽도 있고 또 별의 순간이 왔다고 찬사를 보내는 쪽도 있습니다. 그가 정치 참여 선언을 하지 않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그의 지지율은 그 현안 발언과
언론 노출 정도에 따라 아마 출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윤석열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 그 얘기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반대했기 때문에 윤석열의 지지도가 만들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그 윤석열이는 별의 순간이 아니라 달의 순간이다. 달의 순간은 결국은 태양의 빛을 받아야만 달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고 달이 비출 수 있다는 거 아니냐. 이제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윤석열은 그 기자들 사이에서 또 여의도에서 상당히 지금 답답해하고 있고, 좋게 말하면 답답해하고 있고요. 나쁘게 말하면 이제는 떨어질 것밖에 없다. 어떤 조금이라도 어떤 가능성 있는 대안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윤석열은 결국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그런 징조들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검찰총장일 때부터 자꾸 실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정치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떨 때는 뭐 햄릿처럼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동키호테처럼 치고 나갈 때 치고 나가야 되는 그런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뭐 누구의 얘기를 듣고 있는지 모르고 누구의 조종을 받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뭐 이낙연 같은 사람도 그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생각이 뭔지 빨리 드러내라. 왜 자기 생각을 드러내지도 않고 당당한 태도를 보이지 못하고 그렇게 아직도 좋게 말하면 자맹이고 나쁘게 말하면 자신 있게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말하지 못하는 그 윤석열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도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윤석열에 있어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지금 뭘 하겠다는 거다.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결국은 국가와 민족의 미래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만 대한민국 미래가 있다. 뭐 이렇게 뭐라도 국민들에게 저 사람 윤석열 그럼 뭐다 이거밖에 없는데 은둔의 정치인 시간을 지금 뭐 따지고 있는 정치인 문재인에게 반대해서 그 반사체 역할을 해서 지금 뜨고 있는 윤석열 이거를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계속 뭐 본인은 뭐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 뭐 나는 뭐 아직도 뭐 내 나름대로 때를 보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여간 지지자들이 굉장히 피곤하게 느끼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자기 때를 정하고 뭐 자기가 사람들한테 뭘 어떻게 하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을 고르고 그거는 자기 생각이고요. 일단 정치판에 나오면 자기들 지지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그리고 자기들 지지자들이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양반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하는 유저 프렌들리가 아니고 지지자 프렌들이 아니고 그냥 자기 생각만 하고 있다. 이게 정치를 안 해봐서 그런지 모르겠고 또 그 옆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조언하는 사람들이 아직 그 뭐 검사 몇 사람 뭐 이른바 지금 정치권에 발 담고 정치를 잘 아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지 않다는 것이 참 큰 걱정거리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윤 전 총장이 그 현충사에서 정치 선언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막 돌고 있었거든요. 또 본인은 전혀 아니다. 뭐 사실 무근이다. 이 말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윤 총장이 지금 이게 자기가 정치 선언 어디서 할 것이다, 언제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지금 대선이 얼마나 남았다고 아직도 어디서 할 것인가도 모르고 아직도 프론트러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고 아니라고 그러고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그러고 하는 것밖에는 그 사람한테서 나오는 정치 정보가 없다라는 것은 제가 굉장히 아이러니컬하게 느껴지고요. 지금 뭐 또 자서전 출간도 한다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이거 뭐 이미 늦었다. 그래서 뭐 계획을 보류한다. 뭐 어쩐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지지자들의 짜증과 또 실망 결국은 지지자들이 지지 철회 이렇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윤 총장이 꼭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그 차기 대선을 이제 이 10개월 정도 이 앞둔 가운데 여권의 그 잠룡들이 속속 지금 등판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대선 주자 빅3로 불리는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 또 그리고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일찌감치 경쟁에 돌입한 가운데 그 이광재, 그 박용진, 김두관 의원 등 후발 주자들도 속속 합류를 하면서 여당 내부의 경쟁이 점차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이낙연 대표가 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이낙연의 약속 출판 간담회를 열고 대선 행보에 박차를 가했다고 해요. 이분도 피로감이 있습니다. 무슨 피로감이 있냐면 너무 오랫동안 대선 후보에 올라가 있고 또 그 대선 후보가 올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기는 많이 했어요. 그런데 과연 이낙연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하든지 문재인 정권을 지키겠다. 문재인이 있는 나라 의 자부심 이런 거하고 좀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하고 좀 관계가 있으면서 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거기하고 또 간격을 두려고 하고 또 거기하고 서로 거기하고 다른 길을 가지는 않으나 그러나 대선을 위해서는 좀 간격을 두고 이런 어쩔 수 없는 그런 초이스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본인이 말하기를 아니 도대체 윤석열이는 도대체 뭘 하자는 거냐 무슨 생각을 하겠다는 거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 자기 정치적 뭘 밝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낙연 대표가 굉장히 중요한 토픽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이 누구냐 이낙연이 도대체 뭘 생각하고 있느냐 이낙연이 지향하는 대한민국은 어떤 대한민국이냐 조국이 좋다는 거냐 어쩌다는 거냐 그리고 올림픽을 지금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했는데 독도를 포기하자는 거냐 도쿄 올림픽을 포기하자는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확실하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자기 의견을 아직 표출하고 있지 않다. 아니면 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다. 둘 다 문제죠. 그래서 이낙연이라는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피로감이라는 거는 본인이 얘기를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엇이 그 사람의 진짜 핵심 이것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냥 나중에 우리가 이제 독도에 대해서도 잠깐 오늘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올림픽 할 때 일본이 독도를 대한민국 땅이라고 얘기했더니 일본 사람들이 보이콧 운운하면서 공갈을 쳐서 IOC의 말하자면 IOC의 공고에 의해서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걸 지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미 잘못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만약에 우리가 일본이 참여 안 하더라도 이거는 우리 땅이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이라는 분이 좀 더 정확하고 명확한 자기의 의견을 표출해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말하는 이재명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이재명이 지금 1등 주자고요. 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의 보이지 않는 무언 중에 협박과 나밖에 당신을 케어할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나 아니면 당신은 깜빵 갈 수밖에 없다는 협박과 함께 또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내가 되면 기필코 저 사람은 이른바 친문 세력은 정치판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거하겠다. 이런 유의 이야기들을 퍼붓고 있죠. 그러면서 1등 안타까운 1등이긴 합니다만은 1등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서 이재명의 전략 전술이 무엇인가 하는 거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도 1등이긴 한데 아직도 이재명 하면 형부에 대한 막말인가요? 진부선과의 스캔들인가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지지하는, 물론 여당에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이재명이를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 있어서는 그런 단어들이 먼저 떠오르고, 그런 단어들이 먼저 떠오를 때 과연 대통령이 되기 위한 품격이 있는 사람인가, 이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가 하는 그 엔타이 이재명이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는 뭐 어떻게 소화가 되고 어떻게 그것이 이해가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그 혐오를 받고 있는, 그 질책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아마 넘버원이 이재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스갯소리로 여당에서 저 세 사람 중에, 지금 가능성이 있는 세 사람 중에 누가 되면 어떠냐, 누가 되면 어떠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이 되면 이민 가겠다는 사람이 제일 많았다라는 말씀 정도를 해드립니다. 정세균 후보도 사실은 그 제가 보기에는 흠 잡을 데 없는 후보인데, 정세균 아시다시피 다 거쳤죠. 국회의장도 했죠. 뭐 총리도 했죠. 장관도 했죠. 뭐 국회 몇 번씩 했죠. 당대표도 했죠. 뭐 내가 보기에는 괜찮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도 아주 결정적인 무슨 매력이 없어요. 뭐 저한테 매력이 없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유권자들한테 왜 꼭 정세균이 돼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그런 지지나 성원이 없다. 그것이 이제 굉장히 참 아이러니컬하기도 하고, 또 그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정세균이라는 사람이 스스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조국을 옹호하고 있는 거, 이낙연 추미애 등과 손잡고 조국을 뭐 옹호하는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계속해서 친문 세력이나 대깨문한테 계속 구애를 하고 있는 그런 후보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정세균이 뭐 강행군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뭐 어디 안 찾아가는 데가 없고 어디 말 안 하는 게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준석한테 장유유서라는 얘기까지 해가지고 말이 많은데, 이분 입장에서 장유유서라는 얘기를 한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됐을 경우에 자기가 대통령 후보로서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 뭐 이런 거라서 아마 그런 얘기를 한 건가 싶긴 합니다만은, 어찌되었든 굉장히 열심히 여러 가지 코멘트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정세균을 이른바 어필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왜 지금 안 올라가느냐, 제가 보기에는 안 올라가는 이유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뭐 그것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하여간 안 올라가는 이유는 정세균은 정세균 매니아가 없다라는 거, 뭐 이 정도 제가 얘기를 해두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올라가고 있다. 뭐 나머지 후보야 뭐 이광재 후보 뭐 등등이 있습니다만은, 뭐 제가 보기에는 뭐 모르겠습니다. 이 정치판은 알 수가 없는데, 하늘이 깨지기 전에는 뭐 안 된다니까, 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 정도로 야권 후보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권 후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결국 민심을 외면하고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동산 정책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여간 문재인 정권에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면 예를 들어서 뭐 강남의 집값을 떨어뜨리겠다 그러면 결국은 강남의 집값이 올라가고요. 결국은 대한민국 모든 청년들이나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가질 수 있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집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청년들이나 집 없는 사람이 집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더 없게 만드는 부동산 정책이었다. 제가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이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무슨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는다든지 아니면 정책을 뭐 어떻게 바꿔서 뭐 그야말로 때나 친청년들, 집 없는 사람들에게 뭐 가까이 다가가는 정책 뭐 이런 거 저런 거를
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요, 무슨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놔도 이제 레임덕에 들어가 있는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놓은 정책을 그 시장에서 그대로 시행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저는 안 되고요. 두 번째, 왜 그것을 하면 안 되냐면은요, 그것을 하면은 또 국민들이 그 문재인 부동산 정책에 또 구멍을 만들어내고 또 그 문재인과 청와대에서 하고 싶어하는 이른바 예를 들어서 강남 집권을 또 잡기 위해서 또 무슨 정책을 마련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집값이 또 10% 20%씩 또 뛰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6월 2일 4대 그룹 총수 초청 오찬 회동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회담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이 경제에 관한 한 문재인 대통령의 그 잘못, 이거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4대 기업 총수들은 뭐 아시다시피 뭐 바이든 대통령이 고맙다고 했던 사람들은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44조 어마어마한 대미 투자를 했어요.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 격려도 해주고 그다음에 후속 논의도 하고 뭐 이러기 위해서 갖는 모양인데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계에 대한 생각이 바뀌기 전에는 이제 뭐 아까도 제가 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총수회동 한 것이 뭐 실제로 뭐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키겠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지금 재계에서도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재계가 지금 원하는 것은 빨리 문재인 선생님 집에 갔으면 좋겠다. 이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대통령이 지금 어차피 뭐 내일 그만둬도 대통령은 대통령이니까요. 대통령 말기에 대통령의 분노를 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뭐라고 얘기하면 뭐 적는 척도 하고 뭐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면 뭐 거기에 적극적으로 뭐 뭘 할 것처럼 얘기하기는 합니다만은 다 쇼입니다. 안 해요. 왜? 문재인이 말하는 경제 정책이라는 것은 결국은 성공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뭐 어찌되었든 지금 미국의 재계에서 말하기를 이재용을 구출해내야 된다. 이재용이라는 사람이 감옥 가 있을 이유가 없다. 그리고 이재용이라는 사람이 왜 그 정치권의 그 희생양이 돼야 되냐.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사람보다는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뭐 밥 먹고 뭐 자기 뭐 이런저런 얘기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재용을 감옥에서 풀어내고 또다시 기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미국에서 지금 이재용 사면하라고 그랬는데 뭐 지금 여기저기서 사면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대권 후보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도 뭐 이재용은 사면해야 된다. 그런데 뭐 대통령은 사면하지 않는다. 그게 말이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재용은 사실은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기 위해서 이재용을 사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용이 지은 죄가 전직 대통령 때문에 만들어진 죄라고 한다면 이재용 죄가 사면이 되면 그 죄 때문에 지금 감옥 가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당연히 집에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 사면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찌되었든 제가 보기엔 뭐 총수들끼리 모여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도 않습니다. 그냥 임기 끝날 때까지 우리 그냥 가만만 내버려 두십시오. 우리 숨 죽은 듯이 가만히 있을 테니까 그냥 우리에 대해서 이름을 차라리 거론하지도 말고 그냥 가만히만 내두십시오. 이렇게 아마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삐끗 잘못하면요 정권 바뀌면 또
그때 대통령하고 넷이 모여서 뭐 무슨 뭘 얘기 있었냐? 그게 무슨 어떻게 그 저기 문재인 대통령 형량을 뭐 플러스하는 데 있어서 뭐 니들이 뭘 도와준 거 뭐 있냐? 뭐 이제 빼준 거 뭐 있냐? 이런 얘기들을 또 나중에 할 수 있다라는 걸 이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저 바이든 대통령 그거 내 가서 그나마 내 낫내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런 말씀 하시는 거 정도 외에 뭐 특별한 일이 있을 수 없고요. 사실 국민으로서는 분노가 치솟죠. 왜냐하면 문재인 때문에 우리가 44조라는 막대한 돈을 지금 미국에 투자한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제가 보기에는 기업이 그렇게 44조를 엄청나게 뭐 자기네들은 기업은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도 44조를 미국에 투자할 만큼의 그 경제적인 여력이 있는가요? 저는 그렇게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부지불식간에 압력을 넣었을 거 아닙니까? 내가 가서 백신도 좀 받아야 되고 내가 가가지고 바이든 대통령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당신들이 좀 도와주셔 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범위를 넘어서 좀 미국에 약속을 한 것이 아닌가. 근데 결국 우리 군인들 뭐 백신 55만 개인가요? 뭐 그거 받아갖고 오고 결국은 미국 사람들이 이 코드 시스템 있잖아요. 인도 어디입니까? 호주, 일본, 미국 요거를 5 트라이앵글인가요? 뭐 펜타곤인가 뭐 그걸로 해서 대한민국 들어와라 어쩌라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이런 말하자면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건전도 못 찾는 대통령의 그 성과라는 거는 본인들이 청와대에서 아무리 뭐라고 얘기해도 결국은 건전도 못 찾는 회담이었고 또 뭐 문재인 대통령이 그 뭐 호언장담했잖아요. 뭐 바이든도 오고 뭐 시진핑도 오고 문재인 대통령이 뭐 주재는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두 사람 다 안 온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44조나 줬는데 또 안 온대요. 그러니까 무슨 외교를 하고 온 건지 가서 도대체 뭔 얘기를 듣고 온 건지 실제로 왜 문재인이 결국은 바이든과의 회담에서 실패하게 됐는지 뭐 뻔한 거죠. 결국은 실패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우리가 그동안 친중 세력으로서 북한과 중국만 생각했지 미국을 생각하지 않았던 그거에 대한 미국의 그 외교적인 답례품이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미중 갈등이 홍콩, 대만, 신장 문제에 이어서 이번에 그 코로나19 기원조사 지시로까지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 관계 확산에 따라 우리 정부의 입장이 아주 난처해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시선이 높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 바이든 대통령의 그 중국에 대한 불신이라고 그럴까요? 이게 뭐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의 국민들이 지금 중국을 굉장히 걱정스럽게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보기관을 통해서 어떻게 이게 만들어졌는지 기원을 좀 분석하라라고 지시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CIA 지시라는 거는 사실은 30년, 40년 후에 밝혀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밝혀지면 사실은 CIA 지시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미국 대통령이 니들 잘 알다시피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아무 조사에서 아무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이만큼이라도 있으면 대통령이 이렇게 CIA를 통해서 조사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자기들이 뭐 그것이 어떤 뭐 증언록이 됐건 아니면 무슨 실질적으로 증거가 됐건 이런 것들이 지금 중국에서 상당히 뭐 실험실 사고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동물과 인간이 정말 접촉을 한 건지 아니면 실험실 사고가 됐는지 뭐 이게 이런 것들이
명확하고 분명하게 미국 정부가 짚히는 데가 있고 또 그것 때문에라도 전 세계에 중국이 이 코로나의 역할이 뭐였는지 또 결국은 이렇게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산하는데 중국이 무슨 잘못된 일들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밝혀내고 국제적 조사를 하고 또 그런 지금 중국과의 외교 관계에 있어서 중국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이래도 중국을 지지하겠느냐라는 메시지를 주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재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을 했다고 그럽니다. 야당의 동의 없이 장관들을 임명을 강행하려 한다면 뭐 국회 인사청문회 이게 무엇 때문에 개최를 해야 되는지 이게 알 수가 없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언제 뭐 야당이 뭐 한다고 얘기했습니까? 이 야당은 또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얘기죠. 그런데 이걸 어찌되었든 결국은 임명하게 될 거고요. 뭐 임명 안 하면 임명할 사람이나 있나요? 뭐 그냥 이상민이라는 사람 한 사람 믿고 있었는데 지금 그 사람도 지금 적어대고요. 결국은 기소돼서 뭐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이용구라고 저 법무부 차관도 아마 사의를 표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양반도 뭐 처음서부터 무슨 기사를 때렸느니 어쩌느니 뭐 말이 많더니 결국은 기소한다는 그 방침이 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기소하는 방침이 알려지자 본인도 그만두겠다 아마 이런 얘기들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의 내리막길은 생각보다 험난하고 갈 길이 멀다라는 말씀을 아니 드릴 수가 없네요. 그리고 이번에 일본 정부 조금 전에 잠깐 말씀 있었습니다만 일본 정부와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도쿄 올림픽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의 영토처럼 표시한 지도를 수정하라는 우리 한국의 요구를 재차 거부를 하면서 올림픽을 앞두고 한일 양국 간의 갈등이 또다시 고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뭐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4년 전을 더듬어 보세요. 4년 전에 우리가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그랬다가 철회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니네 땅이라고 했다 국제적인 압력에 의해서 철회했는데 그런데 당연히 여기는 자기네 땅이라고 올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외교 무대에 있어서 일본이 우리보다도 훨씬 센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우리가 독도 문제를 지금 사법재판소에 가지고 가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교에 있어서는 지금 일본이 우리보다 굉장히 월등한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못 올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건 아니건 간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애초에 이런 거는 우리가 대처를 잘못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정말 죄송해요. 대처가 저도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대처하게 놔뒀다는 사실 자체가 참 죄송하고 그 당시에는 뭐 별것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번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만약에 일본이 올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건 일본 땅이라고 얘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전번에는 우리는 내렸죠. 근데 이번엔 일본은 안 내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석을 하죠.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국제사회에서 저게 한국이 일본보다 뭐 꿀리는 데가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가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중요한 외교적인 이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형식을 통해서든지 일본이 내려야 되고요. 일본이 만약에 내리지 않으면 저희는 보이콧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고 더 우리가 사실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주장이 관찰되도록 많은 주변에 있는 국가들과 국가들에게 그 묵시적인 그 서포트를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독도가 우리 땅이다 아니다를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외교 서클에 저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고도 우리도 주장하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거를 그 지금 이 말하자면 이 영토 분쟁이 있는 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제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 결론이 내기 전까지는 한국 땅이라고 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전번 그 올림픽 때는 안 올렸는데 이제는 그래서 지들이 항의해서 안 올렸는데 이젠 지네 땅이라고 올린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국제에 많은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누구 땅이건 간에 일본의 행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분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외국 사람들의 서포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강력하게 대처하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벌써 시간이 좀 다 된 것 같습니다. 대표님 마무리 말씀 듣고 오늘 대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후보가 그 최재형 수사에 대해서 이게 전대미문의 보복이다 이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국힘이 또 이제 윤석열 그 검찰총장 대타를 이 정부가 또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렇게 되면 결국은 최재형이라는 사람이 또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내게 되고 이 사람이 윤석열보다 더 그 문재인에게 대차게 뭐 김호수를 2번씩이나 감사위원회에서 빼버렸고요. 그다음에 원전 수사에 관해서 잘못했다 이렇게 원전 수사에 관한 이 정부와 완전히 반대되는 의견을 냈고요. 하여간 뭐 그동안 또 그 젊었을 때의 그 친구 다리가 아픈 친구를 뭐 하고 갔다 업고 등교했다 뭐 하여튼 미담 사례가 꽤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본인은 뭐 극구 그 정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또 국민들이 그분에 대해서 나오라고 등 떠밀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수사받은 선배 수사 피의자로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결국은 문재인 정권이 저처럼 또 윤석열처럼 또 최세영 감사원장처럼 이렇게 조사하고 뭐 기소하려고 하고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의 인기는 더욱더 올라간 것이다. 올라간다라는 말씀을 아니 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정권을 내려놓는 마당에 이제 뭐 하나둘 자기들이 해서는 안 될 짓만 하나씩 하고 있어서 참 걱정이 태산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만은 제가 뭐 어제군요. 어제 제가 어디 시골에 갔었습니다. 뭐 아주 맛집이라고 그러는데요. 허름한 집에 들어갔었는데 그 집 사장님이 우리가 그 막국수를 시켰는데 그 막국수를 먹고 있는데 서비스라고 그러고 가져왔어요. 왜 서비스냐? 홍문정 의원님 아니시냐고. 그렇다고. 얼마나 저 새끼들 탄압에 고생이 많으시냐고. 윤석열 탄압은 탄압도 아니지. 깜빵 앞에서 탄압받고 있는 홍문정 정말 저희가 가슴 졸이면서 당신 재판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그래서 제가 사인도 해주고요. 같이 사진도 찍고 그 집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겠다 해서 그것도 하고 왔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발 문재인 정권 그리고 여당 여러분 뭘 어떻게 해서 기소하고 뭐 어쩌고 그건 자유입니다만은 그건 당신들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오늘 들어와 주신 많은 분들 한 분 모든 분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국이 우리를 힘껏 고르는 준엄한 명령이다. 태극기 높이 받들고 대한민국을 내가 지킨다. 후대가 기억하리라 너희의 국신. 나가자 싸우자 승리의 그날까지 우리는 이긴다. 우리 책임망신다. 반만년 굽이 쳐내린 8천만의 민족.